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매우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 때 아닌 계엄령 준비 논란을 불러온 민주당. 어제 하루 국회를 들끓게 하더니 오늘은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이 근거를 제시하라는 여권의 요구에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그 정도 의혹은 제시할 수 있지 않냐고요. 자, 계엄이 그냥 언급해도 될 만한 무게의 단어일까요? 첫 소식 정연주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 대책회의. 원내 지도부 6명이 공개 발언했지만 아무도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논평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다른 태세입니다.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여권의 요구에 친명 핵심 정성호 의원은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제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되게 그런 상상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명확한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 논의는 극비리에 이뤄질 텐데 문서 같은 증거를 찾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용현 체제에 불만을 품은 국방부 인사들이 제보를 해왔지만 정확한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한 건 오버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일부러 꺼내지는 않고 필요하면 언급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와 관련해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친명, 친문 가릴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총장 시켜줬더니 배은망덕하다며 몰아세웠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가 생각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내일 당내 공식 대책기구를 출범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정성래 법사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폐륜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폐륜 수사라고 생각해요. 친명 정성호 의원도 자기를 검찰총장 만들어준 분을 이렇게 한다는 건 보복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연상시킨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친문 진영에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소환을 작심한 것 같다며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대냐 좀 안타까워하시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모욕 주고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것이다. 윤 의원은 언젠가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친문 윤건영, 황희 의원 등이 포함된 검찰 수사 대책기구를 내일 출범합니다. 친명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며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때 이뤄졌던 적폐청산 수사를 잊었냐며 은혜 갚으려고 수사를 안 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 간의 갈등설이 제기되면서 후임이 더 주목받고 있죠.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총장 자리를 받기로 한 것 아니냐. 야당이 몰아세우자 심 후보자는 모욕적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 심우정 후보. 야당은 출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맹세를 했냐고 질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수사를 제대로 하라며 압박하다 나온 발언인데 심 후보자도 발끈했습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잘 처리하겠다. 예병 사건 잘 처리해야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님, 그건 너무 좀 모욕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 김 여사 가족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김 여사 오빠와 고교 동창인 건 맞지만 알지도 못하고 친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후보자가 승진할 때 김 대표 축하단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한다고 야당이 압박하자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검사 탄핵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며 엄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주야장천 수사하고 수사를 하면은 자꾸 탄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 후보자는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 후보자를 임명하면 오는 15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가장 뜨거운 그날의 인물을 분석합니다. 이슈맨 사회부 자연계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맨 누구예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자, 텔레비에서 이제 앞으로 자주 볼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입니까? 네, 수사보단 조직 관리가 강점인 검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검사가 2,000명쯤 되는데요. 이 2,000명의 검사가 다 수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검사, 유명 정치인이나 대기업 수사를 맡는 검사라고 떠올리는데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수사보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조직 관리에 유능한 검사가 바로 오늘 심우정 후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선택이 수사를 잘하는 총장이었다면 두 번째 선택은 안정에 중점을 둔 관리형 총장인 겁니다. 보니까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기도 하다는데 정권을 가리지 않고 요직을 맡은 엘리트 검사인가요? 네, 심우정 후보자가 수사 경험이 아주 많은 검사는 아닙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의혹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검사장이 된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정권이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중에도 좌천을 겪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중용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검찰 인사를 정하는 요직이죠.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검찰총장 후보까지 됐습니다. 진짜 요직을 쭉 거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심 후보자는 그렇게 근무연이 많지는 않습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심 후보자가 중앙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심 후보자가 곧 발령이 나면서 함께 일한 시간은 2, 3개월에 불과합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면서 결재 라인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점을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궁금한데 자, 검찰 출신 대통령의 중반기 후반기를 함께할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이 심우정 후보자를 고른 진짜 이유가 뭐예요? 네,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 수 있고 검찰 제도의 식견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좀 더 들여다보자면 심 후보자가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직속 상관인 검찰국장이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사를 같이 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사례가 있는 것처럼 김주현 수석과 심 후보자도 검찰 조직 관리형 검사로 오래 손발을 맞춰온 사이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무 감각도 좋고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검사를 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검찰총장이 된다면 자, 앞으로 어떤 사건들을 맡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눈앞에 놓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취임 이후에 처리해야 될 대표적 수사로 꼽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죠. 이런 전주지검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올지 결정해야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이 대표 소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민감한 수사라서 심 후보자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이 깊을 것 같네요. 네, 차영길 법조팀장과 살펴봤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 경북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최근 TK에서 당 지지율이 급락한 시점이라 더 관심이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았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지역 행보를 경북 구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찾아 적극 구애에 나섰습니다. 구미를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우리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곳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찾았는데요. 전통적인 당 지지층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당시 못 만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하는 등 당내 TK 지역 인사들과의 접점도 넓혔습니다. 도지사께서 워낙 저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오늘 행보는 최근 대구 경북 지역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당정 갈등 탓이라는 데는 당내 이견이 없지만 원인을 두고는 개파 간 해석이 다릅니다. TK 지역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 본인 대권을 고려한 액션을 취하는 것에 반감을 가진 것이라고 했지만 친한계는 한 대표가 의대 정원 중재안을 내서 그나마 이 정도만 빠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외인 한 대표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 현장 방문을 늘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둔 건데요. 하지만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으로는 전공의를 지목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공백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의 조정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2,000명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저희가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2026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오면 얼마든지 마음 열어놓고. 의료계가 통일된 증원안을 가져온다는 전제로 한 말이지만 연초에 한 총리가 직접 2,000명이란 숫자의 근거가 명확하다거나 최소 숫자라고 말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층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현재의 응급 의료 체계에 어려움은 있지만 유지가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현실 인식 부족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응급실도 못 가서 불안해하고 아프면 어떡하냐고 걱정이 태산인데 총리님께서는 별반 걱정을 안 하셔서. 의료 사태 책임을 물어 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라고 압박했지만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할 때라며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미국 노동자를 맞아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공동 유세에 나선 해리스는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는 해리스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오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의 노동자를 맞아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 그중에서도 미국의 대표적 철강 회사인 US 스틸이 있는 피츠버그를 찾았습니다.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된 뒤로 바이든이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리스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반대한다며 노동조합의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trengthen America's manufacturing sector. U.S. Steel should remain American-owned and American-operated.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해리스와 달리 노동자들의 관심이 없다며 저격 발언을 했습니다. And do you think this guy gives a damn about your pensions? In the process, are you ready to make Donald Trump a loser again? 워싱턴 포스트는 두 사람의 공동 유세에 대해 친노조적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이 받는 지지를 해리스도 얻으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해리스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이 기름값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공격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죠. 해리스, 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국무장관 1순위로 거론되는 두 후보의 최측근을 채널A가 만났습니다. 이들의 외교 노선과 대북 정책, 정다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약 2달 앞두고 방한한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 두 사람 모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최측근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각각 국무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 자격으로 함께 한국을 찾은 이들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미 대선에서 필승을 확신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적인 외교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the vice president to President Biden, both at home and abroad, making our economy stronger, keeping our country safer, strengthening our alliances, and focusing on things that really matter to the American people. I expect Vice President Harris to continue with President Biden's policies. 이에 대해 해거티 의원은 현재 바이든 해리스 정권이 세계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nder President Trump, we had peace and prosperity broadly across the world. Since Joe Biden and Kamala Harris came into office, we've seen wars break out across the world. In the Middle East right now, it's a complete disaster. 대북간에 대해 쿤스 의원은 해리스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t is gravely concerning that DPRK is providing not just munitions, but also increasingly technology and weapons and support. I would expect no change in policy with regards to North Korea. 반면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며 그렇지 못한 현재의 바이든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en President Trump left office, North Korea was mostly silent. What's happened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North Korea has been right back to provocations like we've never seen before. He was far more successful than Kamala Harris ever would be. 다만 두 사람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여준 한미일 3국 협력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견제를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It's my hope that a stronger and deeper relationship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ll also address the conduct of the PRC. Three important democracies with open and free economies. We show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we will not be overtaken by predatory economies like that of the PRC.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 과제가 있지만 한미 동맹은 어떤 정부가 집권해도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물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 씨.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두 차례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5개 마약 투약 혐의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같은 거 들어왔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기소된 지 약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으려 법정에 섰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약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세 차례의 대마 흡연과 의료용 마약류 181회 투약, 남의 수면 유도제를 상습 매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지인에게 억지로 대마를 피우게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는 의심된다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유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에서 구속시켰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 씨는 많은 분들께 침례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가 구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유 씨가 항소를 하면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추돌 사고 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승용차가 순식간에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화물차는 15m 다리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다리 난간 밖으로 튀어나온 1톤 화물차. 난간에 걸려있는가 싶더니 섬광과 함께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화물차에 불길이 일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사람이 살았을까? 어떡하지? 빨리. 어떡해.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35분쯤. 강릉대교를 달리던 차량 2대가 부딪히는 1차 사고를 냈고 이 중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1톤 화물차를 덮쳤습니다. 부딪힌 화물차는 다리 난간을 뚫고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화물차가 추락한 곳입니다. 출입을 금지하는 노란색 선이 쳐져 있는데요. 추락 후 차량에 불이 나면서 전봇대 교통표지판은 녹아내렸습니다. 화물차에서 난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70대 운전자와 50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다른 60대 동승자와 1차 사고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감정에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감정 결과가 나와서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개인정보로 회원을 모아서 4천억 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00억 원 넘는 범죄 수익으로 슈퍼카를 타고 마약을 사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슈퍼카와 고급 수입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경찰이 트렁크에서 꺼낸 상자에서 봉투에 담긴 현금 뭉치가 나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차량입니다. 소방관이 쇠지렛대로 잠긴 현관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로 진입합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30대 남성 총책 등 일당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얘기해 주세요. 여기 시끄러우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으로 왔으니까. 일당 대다수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이 사이트로 최소 10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케타민 같은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박 사이트 회원을 늘리려고 텔레그램에서 다른 사이트 회원 30만 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들이기도 했는데 회원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중 11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69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제공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재형 목사 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려 했다는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건 지난달 6일. 최재형 목사가 대선 직전 천공희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최 목사가 서울의 소리와 함께 가짜뉴스를 만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했다고 한 인터넷 매체에 주장하는 제보자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했고 여당도 탄핵을 위한 공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질적 가짜 뉴스 영상을 준비했다는 의혹입니다. 사기 탄핵 공작의 일환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레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제보자가 한 얘기는 다 틀렸고 끝까지 반박할 것이라며 아직 경찰에게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34년 만인데요. 군 4기 진작 차원이라네요. 자, 어쨌든 10월 첫 주 징검다리 휴가가 생겼고 최장 12일 황금 연휴도 가능해집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제가했습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된 건 34년 만입니다. 국군이 6.25 전쟁에서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한 날로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다가 다음 해부터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당에서 군 사기 진작에 더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국군의 날 휴일 지정으로 다음 달 길게는 12일까지 황금 연휴도 가능해집니다. 9월 30일에 이어 10월 2일과 4일을 쉬면 9일을 연달아 쉴 수 있고 7일과 8일도 휴가를 내면 12일까지 연휴가 생깁니다. 효과가 미약할지라도 국군의 장병들의 그 노고들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업주들은 그 비용을 그대로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래. 선심은 정치권이 쓰고 비용은 사업주들이 치르는 거라 생각했어요. 올해 국군의 날은 건군 76주년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 행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추석 2주 앞두고 선물용 할인 세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물가는 올랐는데 작년과 같은 값이라 반가워서 봤더니 이 용량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선물 세트 구입하실 때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에는 할인가를 내세운 선물 세트들이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지난 설 때 인기를 끌었던 제품들도 다시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같고 구성도 동일해 소비자의 시선을 끕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용량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 추석 선물 세트는 지난 설 때와 가격과 상품 구성이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참치액 용량이 600g에서 500g으로 줄었습니다. LG 생활건강에서 나온 선물 세트는 치약을 4개에서 3개로 1개 줄였고 CJ의 선물 세트도 김을 4봉지에서 3봉지로 1봉지 줄였습니다. 가격을 올리고도 용량을 줄인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샴푸 선물 세트 가격을 1,000원 인상했는데 샴푸와 비누의 용량은 10g씩 줄였습니다. LG 생활건강도 가격을 올렸는데 500ml 샴푸 2개 구성이었던 세트가 이번엔 500ml 샴푸 1개와 380ml 샴푸 1개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제품을 자세히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용량 변화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진짜 화가 나죠. 이거는 진짜 기업이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람수 줄여가지고 이윤 남긴다라는 게 좀 그러네요. 심하죠. 단위그램당 계산을 하기 어렵게 요거는 뭐 600ml, 요거는 해가지고 언젠가부터 내가 계산을 못하겠더라고요.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선물 구성을 맞추고 할인폭을 최대로 하다 보니 용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전쟁을 계속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전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하마스는 숨진 6명의 생전 영상을 올렸는데요. 군사 압박이 계속되면 인질들이 관에 담겨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수척한 얼굴을 하고 카메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 땅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스라엘 인질 6명 중 1명인
에덴 예루살미의 생전 모습입니다. אני פונה אליך, בנימין נתניהו, לכל ממשלת ישראל, תעשו מה שאתם יכולים כדי להוציא אותנו מפה עכשיו. 하마스는 나머지 인질 5명의 영상도 공개하며 군사 압박이 계속되면 인질들이 관에 담겨 돌아갈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영상이 심리적 테러라고 비난했고 이스라엘 현지 일간지도 비참한 심리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규탄 및 반전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항의 파업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반전 시위는 미국 뉴욕에서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의 시민운동 중심지인 이곳 유니언 스퀘어에서 만난 뉴욕 시민들도 대체로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As the people in Tel Aviv has demonstrated the last days, we need to be for peace right now. Our government is having a direct role in the genocide that's happening, and the American people don't want to see this war continue.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휴전과 관련한 협상 중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가장 인질 석방에 헌신적이라며 바이든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 뉴욕의 도서관 벽이 무너집니다. 빗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친 건데요. 송진섭 기자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빗물에 도서관 벽이 무너집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빗물에 지붕도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습니다. 한순간에 흙탕물이 들이닥쳐 서관은 물론이고 자료실까지 물에 잠깁니다.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 스미스타운 도서관 벽과 지붕이 빗물에 무너져 내렸는데 당시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CNN 등 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0,000, 우리 돈 13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We have items in here that are priceless. 피해 물품 중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의 서명이 담긴 편지도 포함돼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용 캐노피 천막 밑에 경찰들이 서 있고 주위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웨스트 인디안 데이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시민 5명이 다쳤습니다. One person intentionally going after a group of people tried to ruin the day for everybody. 현지 경찰은 용의자 20대 남성을 수배해 쫓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시카고 지하철역에서도 총격으로 시민 4명이 숨지는 등 공휴일인 노동절에 총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최근 북한이 자폭 드론을 공개했죠. 우리 정부는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들여와서 맞불을 놓을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공 미사일 차량을 향해 날아가는 드론. 차량이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지만 드론은 그대로 따라가 차에 부딪힌 뒤 그대로 폭파됩니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소형 자폭형 무인기 워메이트의 실제 작전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 무인기를 투입해 정밀 타격 중인데 우리 군도 최근 폴란드로부터 이런 자폭형 무인기 100여 대 구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드론 전력이 현대 전장 환경에 매우 기묘한 전력이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해외 구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대당 수천만 원으로 드론 가격을 고려하면 비싸지 않고 이미 전장에서 실전 운영돼 성능이 입증됐다며 구매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자폭 드론을 공개한 만큼 우리 군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폴란드로부터 구입해 최대한 빨리 실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산 자폭 드론은 러시아의 자폭 드론과 길이와 폭이 비슷하고 30km 내외 거리에서 작전하는 실전 능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급에서의 이런 드론 전력들은 그 성능에 어떤 그 차이가 있다가 하더라도 큰 차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은 약 150억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연내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거제도에 입항한 미 군수 지원함 윌리 쉬라호입니다. 낡은 선체를 일일이 분해해서 새 것처럼 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조선 기업과 미 해군이 손을 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바다의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함정. 예인선에 이끌려 조선소 부두로 들어옵니다. 탄약과 식량, 연료 등을 다른 함정에 보급해주는 군수 지원함 윌리 쉬라호입니다. 4만 톤급 규모의 전장이 200m가 넘는 위용을 자랑합니다. 국내 기업이 미 해군으로부터 함정의 유지 보수, MRO 사업을 수주하면서 창정비를 하러 조선소에 입항한 겁니다. 함정을 분해하고 수리해 최초 출고때와 비슷한 성능을 내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미 해군 함정을 우리 기업이 분해해 수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개월간 작업을 마친 뒤 미 해군에 인도됩니다. Good work and a new relationship that we're going to have the U.S. Navy and Hanawa Ocean Shipyard. Thank you. 미국은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뛰어난 함정 기술과 설비를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함정의 MRO 시장 규모는 80조 원. 미 해군은 20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필리핀 함정의 유지보수 사업 등을 진행하며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제도약 발판이 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언제 빠질지 모르는 싱크홀 사고, 시민들 불안이 큰데요. 최근 서울 시내에 땅꽂임 사고가 난 도로들, 알고 보니 서울시가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분류해 놓은 지역이었습니다. 분류는 해놓고 관리는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강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견된 종로 5가역 인근 도로입니다. 땅꺼짐이 발생했던 도로는 현재 이렇게 임시로 메워져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하수관 파손으로 도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제작한 집안 침하 위험 지도에 따르면 종로 5가는 침하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도로에 침하와 구멍이 생긴 이력, 지하철역 인근인지 등을 고려해 싱크홀 위험도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종로 5가역은 2등급, 언주역은 D에서 2등급으로 집안 침하 가능성이 있는 가장 위험한 등급을 받은 겁니다. 서울 시내 D 2등급 차도는 전체의 약 26%입니다. 시는 D등급 구간을 연 2회, 2등급 구간을 연 4회 특별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 7월 조사에서도 강남과 종로 일대 침하 위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시민들이 불안한 거죠. 확실한 그 대책이 서야 되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구의 경우 하수관 침하로 구멍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외부 상황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금융당국이 우리 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경영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건데 지금 2등급에서 한 단계만 떨어져도 공들여온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권이 무산됩니다. 장호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와 동시에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실태평가란 2에서 3년마다 금융기관들의 경영부실 위험을 파악하는 평가로 전체 5등급 중 우리금융은 현재 2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금융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리금융이 3등급 이하를 받으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가 무산될 수 있는 겁니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건으로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금감원의 평가 항목 중 내부 통제 비중이 올해 15%까지 높아졌습니다. 그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경영 실태가 사실 안 좋다고 판단된 그런 은행에 그런 보험사든가 이런 데 오늘 M&A를 통해서 넘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금융 측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모든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오른쪽은 누굴까요? 네, 바로 국민의힘 비례 강선영 의원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를 레닌에 비유하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레닌 하면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주인공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창립자입니다. 이 북한의 김일성이 레닌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민주당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이름을 들먹이면 참겠습니까? 강선영 의원을 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를 레닌에 비유한 거예요?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에 이 대표의 사상이 레닌의 사상과 유사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을 합니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국민의힘도 야당 소속 국방위원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정신 나간 발언으로 한참이나 열리지 못한 국방위 또다시 파행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바빴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웃고 있어요? 네, 정 위원장 법사위원장직 맡은 뒤에 유독 엄격한 의사진행 강조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후보자님 나세요? 이성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저를 보고 해주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진해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는 게 어떨까? 송석준 의원이 한 발언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과 무관한 엉뚱깽뚱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엉터리다. 뭐 정 위원장이야 요즘 존재감 최고인데요. 틈새 존재감은 뭡니까? 원래 상임위원장은 질의를 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질의 시간을 얻어서 하죠. 정 위원장, 위원들 질의 사이사이에 틈새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입니까? 초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국 대통령은 아니죠? 헌법 부정합니까? 위원장님, 발언 시간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안심합니다. 말씀 공정하게 해야죠.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질문 시간에 하세요, 그거. 위원장님께서 너무 편파적으로. 발언권도 얻지 않고 왜 편파적으로 발언해요? 여당 의원들 상임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 지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얼굴도 보이는데요. 조용한 방문은 뭐예요? 네, 먼저 윤 대통령 추석 앞두고 오늘 장바구니 물가 점검을 위해서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마트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채소 코너도 갔을까요? 마트 하니까 지난 3월 대파 논란도 떠오르는데요. 물론 채소 코너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파 논란을 의식한 걸까요?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부채 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850원짜리 맞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심하고 말이야. 지금부터 시작해서 김장철까지 공급 관리를. 구체적인 가격을 언급하는 대신 추석 물가 다잡기에 쓰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까 기시다 일본 총리는 왜 나온 겁니까? 오늘 대통령실은 사흘 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촉박한 시점에 알리기도 했지만 의제도 일정도 밝히지 않고 조용합니다. 유독
좀 친한 두 정상이죠. 맞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요. 한국 술과 일본 술 섞은 화합주를 함께했고요. 2달 뒤엔 한남동 완저에서 부부 동반 만찬도 했죠. 야당의 친일 공세가 워낙 거센 시기라 굳이 드러내지 않은 거란 해석 나오는데요. 퇴임 앞둔 기시다 총리와 고별 회담, 국익에 도움되도록 잘 마치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각 가정으로 첫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전 신청 때는 경쟁이 치열했는데 취소한 가구가 많아서 상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 달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각 가정에 투입됐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최종 매칭된 가정은 서울 시내 142개 가구입니다. 맞벌이가 115가구로 80%를 넘었고 임신부, 다자녀, 한부모 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도 배포됐습니다. 12세 이하 아이의 옷 입히기와 식사 준비 등 돌봄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르신 돌봄이나 별도 식단의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등 다른 가족 관련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또 앞으로는 언제든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모집 때 731개 가구가 서비스를 신청하며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실제 계약 과정에서 취소하는 가구도 늘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선정됐던 157가구 중 30에서 40%가 신청을 취소했다며 단순 변심과 생각보다 높은 급여 등이 취소 이유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 만큼 짧은 기간이라도 돌봄이 필요하면 매칭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일이 어르신들에게는 때론 극한 도전이 됩니다. 건넨 속도에 비해서 신호 시간이 짧다 보니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한 해에 500명이 넘는 노인들이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특히 보행 속도보다 빠른 신호에 쫓기듯이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떨지 다시 가봤습니다. 한 재래시장 앞 왕복 6차선, 대각선 거리만 45m에 달하는 대형 교차로입니다. 고령의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이 몰려 혼잡하지만 길을 건널 때만큼은 여유롭습니다. 3년 전 이 일대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횡단보도 신호 길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행 신호는 40초지만 노인보호구역이 되면서 보행자 속도를 초당 0.7m로 계산해 65초가 된 겁니다. 하지만 불과 400m 떨어진 또 다른 시장 앞 사거리는 사정이 180도 다릅니다. 길을 건너던 중 빨간불로 바뀐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에서 허둥대는 어르신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여기 노인들 보면은 막 미처 못 가. 내가 뭐 어떤 때는 막 같이 막 모시고 간 적도 있거든. 깜빡깜빡하니까 그냥 밀고 들어오니 그게 제일 위험하더라고. 노인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지만 정작 노인보호구역이 아닌 탓에 보행 신호가 40여 초밖에 안 되는 겁니다. 6차선 횡단보도입니다. 평소 제 걸음걸이로 건너면 10초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요. 노인의 신체 조건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복을 입고 건너보겠습니다. 굽은 등과 뻣뻣해진 팔다리, 제한된 시야 탓에 건너는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관할구청과 경찰은 인근 교통량과 개발 사업 때문에 당장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경전철 공사 중이라 지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고령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7.7명.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장 보호구역 확대가 어렵다면 신호 체계를 탄력 운영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고령 보행자 통행 시간이 많은 아침 시간이라던가 점심 시간대는 보행 신호를 좀 더 길게 도입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싱가포르는 보행 약자 카드를 대면 시간이 연장되는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손흥민과 이광인이 오늘 귀국해서 홍명보호에 합류했습니다. 드디어 완전체가 된 홍명보호. 팔레스타인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필승의 각오를 다졌는데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과 손편지를 들고 기다리는 팬들. 영국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입국합니다. 뒤이어 프랑스에서 뛰는 이강인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주말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고 대표팀 경기를 위해 숨가쁘게 귀국길에 오른 겁니다. 어제 K리그 선수들 위주로 첫 훈련을 진행한 홍명보호. 회복 훈련을 중심으로 담금질을 시작했고 오늘 해외파 선수들까지 모여 본격적으로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막 입국한 선수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전술 미팅을 내일로 하루 미뤘습니다. 11년 전 첫 대표팀 소집 훈련 당시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라고 요구했던 홍 감독. 이번에는 자유로운 대표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행기 열몇 시간을 양복 입고 오라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밖에 보여주는 규율을 선호하지는 않고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역대 최연소 13위로 대표팀에 발탁된 고등학생 신성 양민혁. 내년 토트넘 입단 전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좀 당돌하게 하고 싶은 마음. 대표팀은 내일 경기가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마지막 훈련을 갖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종목에서 한국 여자 양궁과 맞먹는 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10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룬 건데요. 장치혁 기자입니다. 신중하게 굴린 공이 상대의 빨간 공을 밀어냅니다. 기준이 되는 흰 공 주변에 파란 공 3개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엔드부터 단번에 석점을 따낸 겁니다. 정호원은 끝까지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개인 통산 패럴림픽 4번째 금메달이자 보치아 대표팀이 10대회 연속 금메달을 이어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단체전 금메달 행진을 멈추지 않은 양궁 여자 대표팀의 기록과 같습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탄생한 스포츠입니다. 기준이 되는 하얀 공 주변에 공을 더 많이 모아야 이깁니다. 동계 종목 컬링처럼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지는데 표적구가 움직여 승부 예측이 어렵습니다. 장애 등급이 높을 경우 손 대신 입이나 머리를 사용해 포인터로 공을 굴립니다. 보치아 간판 정호원은 우리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셔 부담이 컸는데 반드시 내가 해내겠다는 다짐으로 이겨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 가장 전성기라며 계속 더 잘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보치아 대기록 행진의 주역 정호원은 이번 대회 페어 종목까지 첫 2관왕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계절을 역행하는 듯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30도를 웃돌며 평년보다 4도 정도 높겠고요.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아침엔 서늘하다 보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과 경북에서는 15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에는 오후까지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 22도, 대구 20도 등 내륙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는 평년을 크게 웃돌며 열대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32도, 전주는 3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중북부와 제주에, 금요일엔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당신 뉴라이트냐? 야당 의원들이 최근 인사청문회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 대표 사상이 100년 전 레닌과 닮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개원을 해놓고는 사상 검증부터 하는 모습,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불안한 의료 공백,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 안 잡히는 가계부채, 산적한 민생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경쟁을 하려면 민생으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